예, 안녕하십니까. 이찬수입니다. 이찬수의 인문학산책,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오늘 5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 지난 4번에 걸쳐서 이어온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평화라는 것이 폭력 없는 상태다라는 그동안 서구 학자들의 평화론을 소개하면서 제 자신은 우리가 언제 폭력이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즉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딘가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 대한 공감으로 그 고통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평화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은 그 평화라는 말의 서양과 동양의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 좀 간략하나마 그동안 서양과 동양에서, 혹은 동양과 서양에서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화와 평화들이라는 그 제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108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화는 이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말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이란 곳에 예수가 어떤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전을 지키는 동안 그의 소유는 평화 안에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전을 지키고 있으면 그 힘센 어떤 그 안에 자기 속한 소유물들은 그것이 평화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평화라는 말은 풀어보면 어떤 힘에 의해 보호받는 데서 오는 안정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서양의 평화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를 지녀왔어요. 독일어 프리데나 영어의 피스 같은 말도 이런 관점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서양에서 평화학, 영어로 피스 스타디스인데요. 이 평화학도 사실은 말은 그냥 평화 연구죠. 그렇지만 실제 이때 평화라는 것은 힘센 사람이 지켜줄 때의 일시적 안정 상태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안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에 대한 연구가 서구 평화학의 주류였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안정 상태 그 자체보다는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전을 지켜야 하는 상태, 또 다시 말하면 지금 상존하는 폭력적 상황의 원인을 탐색하고 그 폭력적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한 정치, 사회적 상태가 평화학의 큰 연구 대상이었죠. 이런 뜻이죠. 또 풀면 더 큰 힘과 또 작은 힘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이 힘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서구 평화학의 핵심이었어요.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의 지금 살아계신 대표적인 평화학자인데, 이분이 평화를 3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peacekeeping, 우리말로는 평화 유지쯤 되죠. 그리고 peacemaking, 우리말로 평화 조성이라고 번역하곤 하고요. 또 peace building, 우리말로 평화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peacekeeping, 평화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더 큰 힘이 뭔가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 물리적 충돌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평화를 이루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peacekeeping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 대체로 유럽의 평화학은 이런 피스키핑을 핵심으로 해왔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평화라는 것을
사람들의 고통을 일으키고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또는 지양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왔고, 이렇게 그러려면 국가 간에 서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약을 잘 맺자 하는 그 평화 조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평화라는 것은 상호 서로 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의 토대 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였죠. 이 국가 간 세력들 사이에 서로 조약을 맺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물리적 충돌을 제한한다면 바로 그것이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평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은 평화 조약, 이란 협정, 그런 기반에서 가능했던 거죠. 아주 저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을 쓴 것이 있는데요. 아주 평화학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의 핵심은 국제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그 조건, 근원적인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칸트의 그 입장이 계속 서구 지성인들, 정치인들, 사상가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면서 오늘날 유럽 연합이 형성되게 되는 아주 이론적 기초로 작용하게 됐죠. 바로 이런 방식, 서로 조약을 통해서 힘들의 상호 견제를 하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그 갈퉁이라는 그 평화학자는 peacemaking, 우리말로 평화 조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서구식 그 평화의 역사가 동아시아로 오더라도 좀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어요. 대체로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평화라는 말은 대체로 보면 국가 간의 파괴 행위를 서로 제한하고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수용되어 왔죠. 평화라는 한자가 우리 한국의 오랜 과거 옛 문헌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평화라는 한자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때 평화는 그냥 좀 단순한 의미였어요. 평온하다, 안온하다, 화목하다, 고요하다, 차분하다, 그냥 이런 의미였거든요. 일본도 같은 한자를 공유하는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말씀드린 이 평화라는 서구식 의미가 동양에 수용되면서 평화라는 게 그냥 전세는 화목하다, 고요하다 이런 의미, 평온하다 이런 의미였었는데, 점차 조약이나 국제법을 통한 정치적 그 안보 이런 의미를 저 크게 띠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900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에 당시 평화라는 말을 이제 막 서구식 차원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그럴 때 평화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엄두에 있었어요. 당시 조선을 국제 질서 속에 편입시켜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열강들의 피해를 좀 피해가려는 외교적 전략 속에서 형성된 거죠. 당시 그 미국의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튼이라는 사람이 그 영어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당시 만국공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만국공법이라는 말로 사실 번역이 아니라 이제 한역이죠. 한역, 중국어 역인 셈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당시 조선에서도 바로 조선이야말로 만국공법, 이 사실 요새 표현을 하면 국제법이거든요. 이 국제법의 질서 안에 조선을 편입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법의 보호를 받아야 열강들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국제법의 질서 안에 포함시켜서 국가 안보를 확보해야 된다는 정서가 생겨난 거죠. 그 독립신문 같은 데서 19세기 후반에 발행되었던 독립신문 같은 데서도 평화라는 말을 쓸 때 이 국제법을 따르는 데서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상태,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컸거든요. 그 이후로 한국의 거의 오늘날은 일반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평화 그러면은 뭔가 그래서 전쟁이 안 벌어지도록 지금 뭔가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대체로 힘에 의한 보호와 그로 인한 안전을 의미하는 정치적 차원의 평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해설되어 온 것은 아니에요.
그 유럽에서도 이 정치 사회적인 보호, 안보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평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 세속적 질서에만 평화를 맡겨두어서는 온전히 이 당시의 세계관, 신적 그 원리에 따라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겨지는 세계관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어로 평화를 peace라고 하잖아요. 근데 라틴어는 pax라고 하거든요. 이 pax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신학적 차원에서 보면 우주적 질서나 우주적 원리 같은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깨지기 쉬운 세속적 질서 가지고 이 평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우주적 질서로서의 평화, 우주적 신의 원리로서의 평화, 그런 팍스라는 말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우주적 질서나 신적 원리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체화될 때 그것을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흐름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체화된다는 게 뭐냐? 이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물리적 폭력이 중지된 상태예요. 주먹질, 전쟁 이런 것이 사라진 상태죠. 그리고 이것을 종교적이거나 윤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정의의 실현, 정의의 구현쯤 됩니다. 2주 전인가요? 그때 저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도 평화를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정의의 현실화, 즉 정의의 구현 차원에서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랜 서양의 기독교적 혹은 신학적 혹은 철학적 평화론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고대 사상가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의란 모든 사물이 그에 걸맞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질서라면 바로 질서 있게 하는 능력, 질서 있게 하려는 의지, 그런 것이 정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의는 이 세속의 질서가 신적 질서와 균형이 잡힐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세속적 질서가 신적 질서와 균형이 잡힌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물으면 실제로 이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고 법을 운영하는 장치로서의 정치가 필요한 거죠. 이 법과 정치가 개입할 때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했고 정의가 구현되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식으로 또 현실에서는 적용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정의가 구현된 상태란 것이 뭘까? 이게 이런 식의 정의, 이런 식의 평화는 서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이와 유사한 평화관이 전승돼 왔거든요. 거의 2400년 전 문헌쯤 되는 이예기라는 문헌의 예운 편에 보면 우리가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소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강 상태에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전쟁이 멈춰서 뭔가 일시적인 어떤 안정 상태 같은 걸 우리가 소강이라 그러는데 이 예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예기에서는 소강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백성이 예와 법으로 다스려져서 적어도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 중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강이란 말만 하지 않고 더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상태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대동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대동사회, 대동운동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대동이란 큰 도가 행해지는 상태예요. 뭐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에서는 큰 도가 행해지는 상태란 뭐냐? 바로 모사가 없고 난리가 없어서 밭과 문을 닫아두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대동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뭔가 문을 닫아둔다는 말은 도둑, 누군가 훔쳐가려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것을 예방하려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서로 모사를 꾸미는 것이 없고 난리가 없으니까 뭐 훔쳐가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도가 이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바깥 문을 닫아두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바로 대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식 언어로 얘기하면 바로 정의의 구현이죠. 유엔 개발 계획에서 낸 인간 개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인간 안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는 국가 안보 이런 말 써서 국가 간에 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중시하다가
국가라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안보가 중요하다. 인간의 안보와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주 종합적인 차원에서 인간 안보라는 말을 그 유엔 개발 계획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 인간 안보라는 말이 그 얘기에서 얘기하는 대동이라는 개념 또는 상태와 아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런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서양에서는 폭력의 중지라는 이 소극적 의미의 평화론과 동양에서 얘기했던 소강 상태, 즉 소강, 폭력의 중지와 소강이 아주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의의 구현과 대동, 이것이 서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동서양이 평화와 관련해서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비슷한 사유를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서양 사람들이 평화를 정의 혹은 안보 또는 안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런데 누구의 안보고 무엇을 위한 정의냐? 바로 핵심에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나 안보, 안전에는 인간이 있는 것이고 전부 다 한마디로 인간을 위한 아주 인간적인 평화에 대한 기대를 동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왔다는 거죠. 바로 아까 그 갈퉁이라는 그 평화학자가 이런 식의 정말 인간 안보, 인간을 위한 아주 인간적인 평화라는 것을 갈퉁은 이제 평화 그 구축, 영어식으로 peace building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peace keeping, peace making, peace building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peace building, 우리말로 평화 구축이라고 번역하는 이 부분은 정말 평화가 인간의 안전을 담보하고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면서 문화적 차원에서도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정책이나 장치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평화에 대한 연구도 인간성을 확보하고 또 평화가 그냥 정책이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참 인간다운 평화여야 한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평화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책 그 평화와 평화들의 부재가 평화다원주의와 평화 인문학인데요. 결국은 평화 자체가 인간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평화를 제대로 하다 보면 인문학적이거나 정말 인간을 위한 평화, 그런 의미의 평화 인문학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시간에 인문학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인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강의 이름도 인문학 산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인문학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인문학, 우리 한자로 인문학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휴머니티스입니다. 대체로 영어 휴머니티스를 번역하면서 우리말 인문학의 개념도 성립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휴머니티스, 이 말은 인간성 혹은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말이 영어로 휴머니티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니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고 영어로 휴머니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간성 또는 인간다움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 영역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성 또는 인간다움을 다루는 여러 가지 학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기초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말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썼던 대자, 독일어식으로 피어지시, 그러니까 마주할 때 스스로 자자 쓰면서 대자라고 번역하는데, 바로 이 대자 개념에서 인간다움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자라는 말은 자신을 대상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냥 안주해 있지 않고 내가 나를 잠시 떠나야만 내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정적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는 상태. 이제 해겔식 대자론인데요. 내가 나를 부정해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 상태가 바로 대자입니다. 나를 끝없이 고집하면 다른 이가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비워놔야만 타자가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타자와 맺는 관계가 바로 대자입니다. 나를 제한하거나 개방해서 타자를 수용하는 자세예요. 바로 이런 개념을 잘 이어받으면서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대자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인간은 스스로를 대상화할 줄 아는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상화 할 줄 알아야 인간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상화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내가 나를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냐 인간 아니냐를 구분짓는 근본적인 행위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하다 보니까 대상화한 자기, 나에 대해서 상상된 자기 안에도 내가 주체로서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나를 대상하려면 내가 나를 일단 기존의 나를 떠나봐야 되잖아요. 그러는 떠남 속에서 다시 그 타자와의 관계를 인식할 줄 아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에는 타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이를 내가 존재하게 된 조건으로 삼으면서 다른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자기 대상화, 대자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인간 인식의 바로 이런 것을 인간 인식의 조건으로 삼는 행위가 인간성의 기초다. 그리고 정말 인간됨의 근원을 탐구하는 인문학의 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다움을 다루는 학문인데 무엇이 인간다운 거냐? 내가 나를 대상화할 줄 아는 자세를 다루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화하고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내가 나를 비판하는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 자기 비판 같은 것이 모두 대자와 상통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대상화해서 만들어낸 모든 그 연구 주제들, 나는 누구인가, 또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다뤄온 모든 분야들이 있잖아요. 문학, 예술, 역사, 종교, 철학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다운 속성을 두루두루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문학은 그렇다고 개인의 인격성에 대한 그 탐구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 인격이 다른 인격을 대하는 자세로도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인격은 그저 단순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인격들이 만들어낸 관계성 또는 사회성으로도 표현되는 거다 이런 소리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다, 또는 관계적이고 복합적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다루는 인문학도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을 순수히 논리적으로만 다룰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도 다뤄야 하고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과학적으로도 다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인간다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학문이라면 그것이 인문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인문학에 또 새로운 성찰 방법이 추가되면서 또 새롭게 지금 기존의 인문학이 교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 과거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반성적으로 과거의 인문학을 되묻고 또 인간다움이 참으로 오늘에 어울리는 인간다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바로 현재적인 작업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다양한 인격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겠죠. 반대로 인간들 간의 공존을 거부하고 분리시키면서 억압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분리가 아니라 공존의 상태이고
또 공존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폭력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분리주의자, 이 고대 이스라엘에 바리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뭘 왜 분리를 시키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법이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신성함과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과 분리한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어쩜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그들에겐 자연스러웠어요. 더러운 삶과 분리되고 병과 분리되고 죄인과 분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병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뭔가 더러운 사람과 분리하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순수하게 신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면이 뭔가요? 바로 거기서 분리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고통을 당하고 비인간화되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조항을 신성화시키면서 법을 문자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신의 이름으로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적 순수성을 확보하려던 시도였어요. 그게 고대 유대교의 하나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폭력과 고통이라는 것을 딛고 이루어지는 일부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런 때 예수 같은 사람은 법이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법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당시 법이 분리시키고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려고 했던 죄인들과 오히려 예수는 더 가깝게 지내죠. 가난한 이들과 더 가깝게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주류 법학자들, 주류 종교인들, 엘리트 종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사형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리는 폭력의 다른 이름인데, 바로 한 사회에서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현실에 대해서는 폭로하고 저항해서 분리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인문학은 사람을 분리시켜서 배제하고 비인간화시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문이고, 그 안에 아주 정말 인간다움을 담는 아주 저항적 학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양에서 얘기하는 휴머니티스, 우리말로 인문학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서양의 휴머니티스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문학이라는 말이 그러면 단순히 서양 휴머니티스의 번역어이기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인문이란 말 전통적으로 쓰던 말이거든요. 서양적 휴머니티스와 통하기도 하지만 또 약간 강조점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인문 또는 인문학이라는 말, 서양의 경우 먼저 얘기하면 서양의 휴머니티스는 뭔가 아까 자기 대상화라 그랬잖아요. 그 인간다움의 기초는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휴머니티스는 대체로 지적인 성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한자 문화권에서의 인문, 사람 인자, 글월 문자 쓰는 인문은 도덕성에 좀 초점을 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양에서 도덕은 타자를 자신의 이론이 아니라 감정에 비추어서 윤리적으로 대하는 자세에 가까운데요. 이런 도덕의 원천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하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은 통한다고 보았죠. 물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통한다고 보아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동양도 이런 논리는 계속 유지되어 왔거든요. 가령 그 주역이라는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문을 살펴서 시간의 변화를 관찰하고 인문을 살펴서 천하를 화성한다. 그러니까 천하를 만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문이라는 게 별자리 같은 하늘의 운행 법칙 같은 거예요. 또 인문이라면은 자연 안에 주어진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화적 활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적 활동은 우주의 법칙과 어울려야 한다는 전제가 주역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반드시 천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언제나 이렇게 그 대비되면서 그 용어가 사용되어 왔죠. 그 동양 사유의 근간을 놓은 공자 같은 분도 지속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성취할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잖아요. 나이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구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셈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 즉 인간답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비롯되고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본성을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일을 군자라 그랬고, 군자는 바로 마음에 인과 의를 갖춘 사람이고, 바로 이것을 기본으로 이해라고 하는 문화적 형식을 통해서 인과 의를 구현해가는 사람. 그 인간의 내적 그 최대 가치가 인이라면 그것이 이해라는 사회적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것이 하늘의 이치에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공자의 제자의 제자, 정확히 얘기하면 그 공자의 손자의 제자가 되는 사람인데, 맹자는 좀 공자의 입장을 이어받으면서 인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맹자가 볼 때는 인간다움의 기본에는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같은 도덕 감정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가 우물에 기어가다가 빠지려고 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이면 누구라든지 하면서 어린아이를 바로 먼저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행에 빠진 타자에 대한 동정심, 연민의 감정, 또는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수치심, 불의를 보고 막 화가 나는 분노, 불의에 대한 분노, 혹은 또 거기서 나오는 혐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기본 도덕감을 중시하면서 측은지심이 있다,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식의, 이걸 사단이라 그러죠. 뭐 용어 자체에 매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사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도덕감이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인의예지의 단초, 핵심이라고 보았거든요. 어쨌든 이 맹자 같은 사람은 그 인성의 그 도덕적 측면에 좀 더 측면에서 인간다움의 근본을 더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뭐 숙이 아닌, 이게 논어 헌문 편에 나오는 말인데, 그리고 또는 천문을 모델로 삼아서 인문을 이루어간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유학적 세계관을 핵심을 담아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은 서양이 휴머니티스가 뭔가 지적인 성찰, 지적인 자기 반성에 대체로 초점이 있다면, 동양의 인문은 그 도덕적 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두어왔다는 그 차이를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중립적 이성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도덕감에 두어왔다. 그리고 지성적 인간보다는 도덕적 인간을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선호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을 천문의 반영이라고 보았고,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됨은라고 보아온 것은 서양의 휴머니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의 휴머니티스나 동양의 인문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하늘과의 관계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요새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이 자꾸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가치이자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남아프리카에서 인간됨의 근거이자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우분투 정신이 핵심은 인간 존중과 상호 연결성이에요. 대체로 우리 서양 문화권에서 또는 동아시아에서도 대체로 우리가 모여,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남아프리카의 우분투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나가 모여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는 관점, 즉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동의 정신을 계속 강조하죠. 그 넬슨 만델라라든지 그 데스몬드 투투 같은 투투 주교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우분투 정신에 기반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령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신부는 그 자신의 책에서 우분투를 이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투투 신부의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 사람과 한데 묶여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는 말도 같은 뜻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속하고 참여하고 나누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고 해야 마땅하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격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데스몬드 투투의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아무튼 우분투는 인간들의 상호 의존성 내지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개방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타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타자의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내 자신이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더 큰 전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다. 즉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의 아주 사회적 의미를 우분투가 아주 잘 나타내주죠. 당연히 여기에 개인주의적이랄까 자기 집단 중심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백인은 옳고 흑인은 틀렸어 라는 식의 순혈주의, 어느 종교는 옳고 어느 종교는 틀렸어 라는 식의 배타주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화도 애당초 다양하고 상호 관계적입니다. 지역적이지만 폐쇄적이진 않아요. 내가 나에 의한 나의 성찰, 나의 자기 대상화, 내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인간이 또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전적인 규정으로, 절대적인 규정으로 삼을 수가 없다. 평화에 관한 시간입니다만 특정한 하나의 평화 관점만이 옳고 다른 평화는 그에 옳지 않다거나 종속 수단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우분투 정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자의 본래적 연결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대화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을 나아가서 상상하면서 타자와의 공감대를 복원해낼 것도 꿈꾸게 되죠. 분리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비판적으로 정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다움이 확인되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다움이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인식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삼을 줄 아는 자세이고요.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런 개별적으로 분리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 그럼으로써 고통을 주는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고 인간의 역사가 산출해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이 만약에 사회적이고 관계적으로 구현된다면 당연히 인간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인간답지 않은 행동이겠죠. 인간이 인간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공감의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의 아픔의 원인을 함께 생각하고 그곳에 나를 참여시키는 데서 인문주의의 근본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도 그렇고 동서양의 휴머니티스나 혹은 인문주의는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보면은 평화를 지향하는 인문 정신이 구미와 아시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이미 공유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책이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 평화인문학이라는 책을 따라서 보아왔는데요. 평화인문학이란 말 자체를 좀 더 해볼까 하다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평화가 인간의 얼굴을 해야 하고 인간의 얼굴을 하려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분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된다기보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 그래서 고통을 줄여가는 과정,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 바로 평화이고 우리는 그 평화에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동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평화학 또는 평화인문학의 아주 요지이고 핵심이다 라는 것을 결론이자 요약처럼 드리고 이찬수의 인문학 산책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5번째 즉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들어주시고 또 좋은 소감도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